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2014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단 크림 반도를 병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림 자치정부의 국민투표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 뒤 러시아 의회를 동원해 합병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경제 제재를 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크림 반도는 전체 주민 200만 명 가운데 러시아계가 60%, 우크라이나계가 24%, 타타르계가 13%입니다. 러시아계가 압도적 다수라 국민투표에서는 합병이 쉽게 가결됐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투표는 플레버사이트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국민투표는 레퍼런덤이라고 하는데 반해 영토 합병 같은 국가 운명과 관련된 중요 사안 국민투표는 플레버사이트라고 부릅니다. 과거 히틀러가 오스트리아를 병합한 것도 바로 이 플레버사이트를 통해서였습니다. 같은 민족의 의사라는 명분을 든 겁니다.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서 영토를 집어삼키는 이런 사례는 세계사에서 여럿 있습니다. 이런 영토 합병이 있을 때마다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하고 다들 방심했습니다. 국제관계는 정글입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을 때마다 국제관계의 이해득실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섣불리 개입하지도 못했습니다. 러시아계 인구가 다수라는 점을 적극 활용해 크림을 병합한 러시아는 인구의 무기화, 그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민족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인구는 2021년 기준으로 크림을 포함해 1억 4,600만 명입니다. 드넓은 영토에 비해 인구가 적은 편이고 감소 추세입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을 받아들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민자들이 사회에 동화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불법 이민 단속을 매우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중공에 대해 상당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희박한 극동지역에 중공인들이 몰려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을 무기로 청나라 때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자고 언젠가 주장할 수도 있다는 계산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대가 높은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6세 이하의 자녀에게는 별도의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7세 이상의 자녀는 5년 국내 체류란 조건을 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송소영 국적과장은 공청회에서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생활할 것이 예상된다면 그 사람들을 빠르게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국내 정착을 돕고 우리 사회를 함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저출산 고령화 시대 미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국적법 개정안에 적용되는 사람 수는 3,930명인데 이 가운데 95%가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중국 국적자를 염두에 두고 국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에 따라 32만 명이 반대 청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공의 속국화가 우려된다는 정서가 아주 높았습니다. 여기서 흔히 혼동하는 게 국내 거주 화교와 중국 조선족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정착한 화교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이완계입니다. 이들과 중국 조선족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흔히 제한 중국 동포라는 말도 근래에 많이 사용되지만 이들은 엄연한 중국 조선족입니다. 중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신분증에는 민족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 조선족이란 표현은 이들에 대한 멸칭이 전혀 아닙니다. 국적법 개정안에 따라 한국인이 되면 병역 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문제를 일본의 경우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일본 국적을 취득한 중공인들이 제위대에 입대해 잠재적인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벌써 여러 번 나왔습니다. 군대에 가기 싫어 한국 국적을 받을지 의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은 섣부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중공이 구사하고 있는 인구 구성 변화 전략은 가공합니다. 중공은 신장 위구르, 티베트, 내몽고의 한족을 대거 이주시켜 소수민족을 더 소수로 만든 바 있습니다.
한족 인구가 소수 민족보다 월등하게 많아지면 그냥 동화되는 겁니다. 항상 국가안보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합니다. 전쟁 없이 특정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게 크림반도 같은 인구의 무기화입니다. 한국의 경우 지자체장 선거에는 영주권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중공은 이런 점을 파고들어 충분히 지자체도 장악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적법 개정안까지 실행될 경우는 더욱 쉬워집니다. 이론적으로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중공인을 지자체장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서해 지역에서 중공이 우리 영해를 넘보고 있는 가운데 특정 섬을 한국 국적을 취득하니 또는 영주권자로 채우는 것도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인구 몇 안 되는 섬에 이주비를 뿌리고 여기에 한국 국적 취득자로 채운다는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역시 허투루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국내 정치 현안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중 3강 포럼, 한국이주동포 정책개발연구원, 한중미래재단이라는 단체는 2021년 4월 23일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규탄 및 철회 촉구라는 제목의 한중 민간단체 공동 간담회라는 행사도 벌였습니다. 한편 이민망 한국지국장인 조 유이뽀는 2014년 7월 채널A에 출연해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몽둥이로 일깨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유이뽀는 또 같은 프로그램에 2014년 8월에 출연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길에 중공 영공에서 축복을 했다면서 중공에도 종교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된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MBC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중국으로부터 멀어지고 미국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성균관대 이희옥 교수입니다. 그는 이민망도 인정하는 중국통입니다. 2013년 1월 6일에는 중국통의 고찰이란 제목의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중국몽이란 책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주한 일본 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한국에서 복역 중이던 류창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한국 법원이 일본에 신병을 넘길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옥 성균관대 정형외과 교수는 류창이 중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법정에 서서 전문가 진술을 했다. 한국인인 이 교수는 왜 류창이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이옥 교수를 만나 인터뷰를 나눴다. 이 교수는 학문적 양심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우익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 류창이 일본으로 송환될 경우 동아시아의 갈등이 더욱 깊어질 것을 우려했다. 그는 밤새워 류창의 법정 진술 내용과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을 면밀하게 추적했고 류창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정치적 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동아시아 지식인으로서 일본의 양심 있는 지식인들이 이러한 결론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류창의 인생 역정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류창은 위안부 외할머니와 항일혁명가 외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일본에 대해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다. 그러나 그는 심리치료사로서 일본에 대한 분노보다는 일본을 넘어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중국인이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심리치료사로서 국경을 넘어 일본 현지에 가서 주민들을 상담해 주기도 했다. 이 교수는 법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류창을 일본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지만 개인의 역사를 봐서라도 그를 중국으로 보내야 한다고 진술했다. 이희옥 교수는 이 인터뷰에서 중국 위협론이 과장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발 중국 위협론이 한국 사회에 그대로 들어와서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위협론이라는 시각에서 보면 중국의 모든 문제가 다 위협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통하여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고 경제 부문에서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 기회론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한국인들이 중국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근거 없는 중국 위협론을 불식시키고 균형 잡힌 객관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옥 교수는 또 청와대에서 중국어 배우는 소리가 들리게 하자는 청와대 중국어 학습론도 주장했다고 인민망은 소개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입니다. 한국전쟁의 잘못 발을 내디뎠다가 주의 장막에 갇혀서 국제사회에 고립되었던 차이나를 국제 무대에 다시 끌어낸 것은 주울레의 통 큰 외교, 그리고 덩샤오핑의 도강양의 외교였습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할 때 미국이 제일 찜찜해했던 거는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그때 주울레가 뭐라 했냐면 타이완 문제 뭐 전혀 개의치 말고 미국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 대신 원 차이나 하나 중국 원칙만 지켜달라. 그러면 언제고 대만은 중국 땅이 된다. 그러시죠. 느긋하게 통크게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할 때 일본이 제일 찜찜해했던 거는 전쟁 배상금 문제였습니다. 그 일본 제국주의가 중국 땅에서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주울레가 먼저 우리 중국이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전쟁 배상금 요구 안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덩샤오평은 그냥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가서 껍벅 엎드렸습니다. 우리 차이나는 후진국이다.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 거 좀 도와달라. 중국이 철강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포스코를 세운 박태준 회장 같은 사람이 차이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껍벅 숙이고 개혁개혁을 하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중국을 도와줘갖고 지금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죠. 근데 지금 주울레하고 덩샤오핑이 지금 중국의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저 그림에 보는 저 지도자를 보면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지금 베이징의 후배 공산당 지도자들 지금 어떻게 중국 외교를 하기에 이게 지금 차이나가 세계에서 왕따 당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 차이나 배싱을 할 때 우리 모두는 트럼프의 전쟁인 줄 알았어요. 무역 전쟁인 줄 알았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없어지면은 이제 이 미중 갈등이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민주당 정부는 중국의 약점만 찔러서 정밀 타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수천 개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 매기는 어떤 융당 폭격식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 대통령은 외로운 늑대였어요. 그냥 아메리카 혼자서 차이나 배싱을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 정부는 교묘하게 동맹을 몰아갖고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좋은 애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죠.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즉흥적이었어요. 이 기자회견하다가 차이나 바이러스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행정부는 달라요. 얼마 전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거 보면은 모든 미국의 정보기관한테 90일, 세 달 동안의 기간을 주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서 철저히 전면적인 재조사를 하라고 이런 식으로 아주 정밀 타격하는 이 미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베이징이 엄청 당할 만한 법이 미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일명 중국 견제법입니다. 이거는 이 민주당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입법해갖고 초당적으로 박수치면서 차이나 견제하자고 이제 통과시킨 법인데 법의 목적은 간단해요. 앞으로 차이나가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자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무려 250억 불을 미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연구개발, 인공지능에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지금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 기업, 특히 미국 기업이 탈중국화하는 거, US, 차이나 디커플링이 점점점 확산되는 거죠. 확대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국한테는 아주 부담스러운 미국의 입법이고 미국의 정책인데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의회가 앞장서서 깃발 들고 차이나 배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열린 G7 정상회의는 차이나 규탄 대회였습니다. 중국이 찜찜해하는 껄끄러운 이슈가 다 들어갔어요. 홍콩 보안법,
대만 해협의 평화, 그다음에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 인권 문제, 남중국해 코로나 재조사 문제, 이게 중국이 싫어하는 게 다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여태까지요, G7 정상회담에서 차이나 이슈를 이렇게 다룬 적은 없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개입을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한 거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중국 외교의 완패고 미국 외교의 완승입니다. 거기다가 또 그 사이에 시진핑 주석이 공들여온 1대1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하고 중국의 경제 영역을 넓히려는 1대1로의 맞불 작전으로 G7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건 물론 미국이 주도된 거죠. Build Back Better World를 했고, 이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마샬 플랜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럽의 재건을 위해서 돈을 많이 미국이 투입했는데, 신마샬 플랜인데, 그 금액이 오히려 더 구 마샬 플랜보다 크다 합니다. 2030년까지 어떤 개도국의 인프라 투자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무려 40조 달러를 개도국에 지원해주겠다. 이건 미국 혼자 아니고 G7이 같이 하는 거죠. 이것도 중국으로 봐서는 껄끄럽죠. 앞으로 1대1로는 뭐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휘젓고 다니는데 이것도 이제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유럽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친미 성향의 국가는 뭐 당연히 영국이고, 그 다음에 캐나다, 일본이고요. 그 다음에 서독, 특히 메르켈 수상, 프랑스, 이태리는 약간 친중 성향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베이징이 외교만 뭐 어지간히만 잘했어도 오리지널 친중 성향의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태리를 이렇게 묶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 G7 정상회담 같은 그런 베이징의 입장에서는 횡당한 공동 성명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내막적으로 보면 독일하고 이태리, 특히 이태리는 G7 국가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1대1로 들어간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중국 규탄 성명에 약간 반대했지만 대세에 밀려갖고 찬성해버려야 합니다. 또 중국으로서는 더 안타까운 건 프랑스, 영국, 독일, 유럽의 군대가 식민지시대 인도차이나 이렇게 막 중국 들어왔다가 2차 대전 후에 물러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이제 나타나서 군사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사진은 프랑스 육군이 잔다르크 함대에 타가지고 일본 가고 일본 육군 미국하고 같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일본 땅에서요. 베이징으로 봐서는 아주 껄끄럽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이 자랑하는 최신의 항공 퀸 엘리자베스 호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앞으로 이 동중국해에 보내갖고 미국, 호주, 일본하고 합동작전하겠다. 물론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독일 함대도 이제 이 아시아로 오겠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중화제국, 뭐 군사모함, 중국 뭐 근데 이게 대만을 무력 침공했다고 중국이 지금 으렁거리는데, 뭐 남중국해 군사기지 맹기고 센카쿠 군대에서 잘못 붙었다가는 전 세계 군대와 이 중국 군대가 싸워야 할 판입니다. 이것도 군사적으로 아주 벅찹니다. 동부 유럽 있지 않습니까? 동부 유럽,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이 셌어요. 1대1의 종착점이고, 그런데 헝가리에서 대규모 이 엔타이 차이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상하이의 후단 대학이라 아주 세계적 명문대 풍결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매기려고 그랬는데, 헝가리 수상이 오르반 수상인데 친중 성향인가 봅니다. 근데 이걸 매기는데 15억 유로, 우리나라 한 2조 원이 들어간답니다. 이 후단 대학 헝가리 붕괴 매기는데, 근데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13조를 이제 중국 정부가 대출해주겠다. 어뜻 보기에 멋있죠. 중국이 뭐 자기 땅에서 이 대학교 특히 명문대학 지어주고 다 거저 지어주겠다는데, 여기 바로 전통적으로 중국에서만 함정이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대신 조건이 중국 건설사를 쓰고 중국 기자재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중국 노동자를 데려다가 씁니다. 그러면서 이 대학 건설이 끝나면은 그 노동자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슬며시 주저앉아가지고 헝가리의 상권을 장악하면서 점점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겁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헝가리는 1956년에 반공 시위가 일어난 나라입니까? 이 소련군이 탱크를 갖고 진압한 나라입니까? 커뮤니즘 싫어하거든요. 중국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의 충충에서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을 불러다놓고 대면 회의입니다. 예, 중국 아세안 외상회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차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아세안 10개국을 어떻게 이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까 해서 저 왕의 외교부장이 착 폼을 잡고, 야, 중국과 아세안 10개국 간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시키자.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으로 막 아주 획기적으로 높이자는 거죠. 이게 이제 아세안 10개국 보고, 야, 너희 미국하고 같이 가까이 가지 말고 중국하고 같이 편들려는 이야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시아 10개국 그 외무장관들이 뭐라 했냐. 아, 무슨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희가 어떻게 중국과 무슨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입니까? 그래서 공동성명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뭐 중국과 아세안의 관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공동성명에서 뭐 노력하겠다고 나온 건 어떤 그 수사적인 어구에 불과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에서 열받고 있는 거예요. 뭐 금년 초에 중국이 어선 200척을 필리핀 섬 위에다 갖다 놓고 자기 땅이라고 뭐 어거지 쓰죠. 뭐 남중 공개 15군데다 저런 식으로 그냥 막 시멘트 처벌 이렇게 해상 군사기지 만드는데 미국이 조금 불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 그것도 모자라서 인도네시아 라티나 섬이 자기 거라고 막 어거지를 쓰고 있으니까 지금 동남아 국가에서 아세안 국가에서 차이나 디스트러스트 레이팅, 중국을 불신하는 비율이 2019년에는 52%였는데 52에서 60, 63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 아세안 국가들이 그냥 겉으로는 뭐 이래도 속으로는 중국 싫어하니까 이 중국의 어떤 아시아를 끌어안려는 외교 정책이 안 먹혀 들어가는 겁니다. 안 먹혀 들어갑니다. 유럽하고 똑같이.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중국의 지금 늑대 외교였지만 이건 완전 실패입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완전 왕따 당하거든요. 자, 그럼 중국의 경제 정책은 어떨까? 특히 이 외국인 투자 정책은 어쩔까 보면 이것도 완전 자충수 중에 자충수. 지금 줄줄이 외국 기업 쫓아내는 정책만 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 정부가 발표한 반외국 제재법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중국에 들어갔던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를 엄청 가속시킬 겁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 내용을 보면요. 외국 정부가,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나 유럽 국가가 중국에 취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집행하거나 이제 외국 기업이 협조하면은 중국이 법적 책임을 묻겠답니다. 여기서 법적 책임은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뭐 이 미국의 어떤 제한 조치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제공하지 못하면은 그 해당 중국의 기업이 이 미국의 제재 조치에 따르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때문에 불이익을 얻었다고 중국 법원에 제소하면은 거기서 치면은 그냥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디 불안해갖고, 저 법이 진짜로 시행이 되는데 어디 불안해갖고 외국 기업이 중국에서 비즈니스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G7 정상회담에서 신장 위구르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한 농담이나 면화를 갖다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는 거는 뭐냐면 유럽 기업이 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나 자라, H&M 같은 유럽 그 의류회사, 스포츠 회사들이 신장 위구르를 좀 안 쓰려고 그러면서 중국 정부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보니까 중국 세관이 나이키, 자라, H&M 뭐 의류나 이런 신발 같은 데서 몸에 안 좋은 유해 물질이 있다가 압수해 버렸습니다. 이런 식은 제가 보기에 진짜 중국 베이징 정부가 지금 현재 시점이니까 뭐냐면 중국과 다른 나라 간의 이 갈등이 거꾸로 치닫고 중국이 점점 왕따당하고 탈중국과 움직임이 있는 시점에서는 중국 정부가 쓰지 말아야 될 정책이에요. 저런 정책을. 그러니까 이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홍콩이 들먹들먹거립니다. 지난 1년간 홍콩 시위고 이제 홍콩 보안법이고 홍콩이 불안해지니까 45개 미국 기업이, 그것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이 홍콩을 떠나는데, 홍콩 미 상공회의소의 조사하면 미국 기업이 42%, 지금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의 45%가 이거 지금 홍콩에서 불안해서 도저히 사업 못하겠다. 특히 홍콩 보안법 때문에 저게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염을 끄는데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는데 홍콩의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서 홍콩을 떠나가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기업뿐만이 아니고 프랑스 로레알, 루이비통, 일본의 소니, 노스페이스 다 홍콩을 떠나겠다고 지금 짐 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홍콩이 아시아 허브가 아니고 그냥 중국의 평범한 그냥 국제 도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는 왜 이렇게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유럽, 동남아 모든 나라들이 중국과 등을 돌릴까 하는 겁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라 사이 관계 나빠지는 건 제일 큰 원인이 무역 불균형이거든요. 그게 이제 1980년대 일본과 미국과의 관계였습니다. 일본이 너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많이 내니까 빡세게 무역 전쟁을 했는데 그때도 패권 전쟁으로까지 안 가고 지금처럼 관계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제 중국 경제가 급부상했잖아요. 뭐 일본을 제끼고 세계 2등으로 올랐는데 그게 2010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일본하고 중국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일본이 세계 2등을 중국한테 뺏겼다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갈등이 없었거든요. 두 번째 요인도 아닙니다. 세 번째가 남의 나라를 무력 침공하면 당연히 관계가 나빠지죠.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침공하니까 굉장히 관계가 악화되는데 최근에 중국이 남의 나라 국토를 노골적으로 무력 침공한 점도 없거든요. 자, 그러면 진짜 우리가 궁금한 게 왜 중국이 그렇게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국뿐 아니고 뭐 유럽, 동남아, 일본, 한국, 호주, 인도 모든 나라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점점 왕따가 돼가지고 차이나가 벼랑 끝에 서는 이겁니다. 제가 분석하기에는 중국몽 때문이에요. 중국몽. 자, 그럼 주요국하고 중국하고 갈등 원인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미국하고 갈등은요, 패권 전쟁이죠. 패권 전쟁. 중국몽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2050년까지 중국의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겠다. 두 번째, 제1의 군사대국이 되겠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죠? 미국 세계 지금 1등 아닙니까? 중국이 1등 되면 미국은 2등으로 내려갑니다. 아메리카가 이걸 용납할 수가 없죠. 이게 패권 전쟁이고, 그 다음에 인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G7에서 그렇게 차이나 배신을 한 제일 큰 면은 홍콩 보안법이고 신장 위구르입니다. 특히 영국이 이제 이 홍콩 보안법 때문에 꼭지가 들어갔고 완전히 엔타이 차이나로 돌아섰고, G7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인권 문제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장 위구르 강제 노역 인권 홍콩 보안법 때문에 돌아섰는데 이것도 중국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 번째 중국몽의 특징은 마오쩌둥식 중국 공산당 체제로 회귀하고 차이나가 그 다음에 이 마오쩌둥식 중국 공산당 체제가 자본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고 이념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자랑하는 게 팬데믹, 이 마오쩌둥식 중국 공산당 체제로 확 통제하고 잡지 않았느냐. 미국하고 유럽, 일본은 후들대는데, 근데 마오쩌둥식 중국 공산당 체제는 권위주의제이고 자유나 인권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홍콩에서 시위가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중국 공산당에는 덩쇼 형식 도강량의 공산주의하고 마오쩌둥식 공산주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덩쇼 형식 도강량으로 약간 느긋하고 개혁 개방적인 공산당을 베이징이 따랐다면 홍콩에서 막 시위 사태가 나올 때 저거 그냥 놔두면 돼. 저 홍콩 쟤네들 영국에 물 먹었다고 좀 민주주의 맛을 아는데 제가 데모하다가 그냥 풀주고 홍콩 어차피 우리 땅이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시끌시끌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홍콩 보안법 사태 같이 뭐 유럽하고 막 얼굴 찡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장 위구르 지금 뭐 강제 수용소지 모르고 강제 노역한다고 난리인데 중화제국의 특징이 뭐냐면요. 옛날에 뭐 거란, 뭐 티베트 이렇게 만주족을 어떻게 한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나라 영토를 점령하면은 한족을 이주시켜서 한족이 그쪽에 다수로 맹길고
신장 위구르의 위구르족은 소수로 전락하고 한족이 생활력이 강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족이 그걸 경제력을 장악하고 그다음에 한자의 문자 경쟁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한자 교육을 시키면 그 신장 위구르의 전통적인 무슬림 문화가 슬며시 중국 문명권에 흡수되면 그냥 중국 땅이 되는 겁니다. 옛날 만주족이 없어지고 하나되듯이. 근데 그걸 못 참아갖고 강제 수용소에 집어넣고 막 난리치니까 이 서방 세계가 이렇게 저게 뭐야 그러니까 인권 탄압이라고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하고는 왜 관계가 나빠졌느냐. 저것도 이 중국이 동남아에 저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중국몽입니다. 이 중국이 해양국을 내세우면서 미국하고 한번 붙으려고 태평양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은 일본 열도가 이 오키나와에서 끝내니까 대만 바로 옆에 난세이 군도라고 저기 쫙 수백 개의 섬이 있으면서 일본이 촘촘하게 레이더망하고 기지를 매겨 놨습니다. 무슨 이 해상기지, 공군기지를 매겨 놨기 때문에 중국 해군이 마음대로 대만과 일본 사이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택이 남중국해에다가 굉장히 견고한 해상 군사기지를 매기려고 그걸 바탕으로 태평양 인도양으로 나가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또 중국이 굉장히 불안한 게 중국이 이제 중동에서 에너지를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되고 남중국해를 통과하는데 중국 에너지 수입의 80%가 미국의 군사적인 통제를 받는 겁니다. 특히 말라카 해협을 미국이 장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 두 가지 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중국이 미국에 도전 안 하고 그냥 세계 2등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을 그냥 빅브라더하고 같이 이렇게 잘 지낸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구태여 뭐 남중국해를 군사 요새화 맹길 필요도 없고 에너지 공급 불안해할 필요 없죠. 미국이 우방국이니까요. 도와주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중국이 중국몽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팍스 아메리카 체제 속에 들어가서 세계 2위의 경제제국으로 이렇게 만족하면서 등셔평식 도강량의 공산주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공산주의 티를 내지 않고 개혁개방으로 점진적으로 나가면 everything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 하는 겁니다. 중국몽 버리면 중국 바로 설 수 있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